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림검 대비 개념 강의 31번째 시간 근대를 향해 변화하는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위로부터의 개혁인 갑신정변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때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을 목적으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모두 조선에 다시 주둔하게 됐었죠. 근데 사실 동학농민운동의 진압에는 관심이 없었던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진 개혁이 바로 갑오개혁인데요. 이러한 1차 갑오개혁은 김홍집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흥선대원군인데요. 아니 이분이 왜 여기서 나오시지 싶으실 텐데요. 일단 청에 잡혀있던 대원군이 돌아왔고요. 흥선대원군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중심은 김홍집입니다. 이러한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개혁기구로 군국기무처를 신설하고요. 조선의 통치체제를 의정부 파라문으로 바꾸고 국내부를 설치합니다. 이 국내부라는 건 왕실 업무를 총괄하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모든 세금을 화폐로 내게 하는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고요. 은본이제 역시 확립됩니다. 또 도량형의 통일 역시 이루어지는데요. 놀랍게도 그동안에는 지역마다 무게나 길이를 재는 단위의 기준이 달랐는데 이때 통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의 일원화 역시 이루어지는데요. 탁지아문이 중심입니다. 왜 앞전에 갑신정변에서 호조의 재정 일원화를 주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6조가 파라문으로 바뀌었으니 호조 대신 탁지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가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공통의 목소리인 신분제의 폐지와 노비제의 폐지가 이루어지고요. 과거제 역시 폐지됩니다. 또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 주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개혁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1차 갑오개혁이 김홍집을 중심으로 잘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본격적으로 내정개혁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갑오개혁이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의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일본에 망명했던 박영효를 불러들여 박영효, 김홍집, 연립내각을 구성합니다. 또 고종에게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하는데요. 이 홍범 14조에는 청에 대한 사대를 청산하고 왕실의 정치 개입을 배제하는 등 개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파라문을 내각 7부로 개편하고요. 8도로 나뉘어있던 지방을 23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지방 간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을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며 근대적 학제가 성립돼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 소학교 등의 관제가 마련됩니다. 조선이 급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정말이 1894년은 많은 일이 일어난 해였는데요.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모두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2차 갑오개혁이 일본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일본은 마침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승리의 대가로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랴오둥반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의 고공행진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를 삼국간섭이라고 하는데요. 남하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가 일본에게 랴오둥반도의 반환을 요구하고 일본은 힘센형 러시아의 말에 깨갱하고는 랴오둥반도를 토해냅니다. 이 모습을 본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발빠르게 칠러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러한 칠러의 핵심 인물은 바로 명성황후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칠러의 핵심 인물인 명성황후를 급기야 잔혹하게 살해하기에 이르는데요. 이를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물론 명성황후의 그간의 행적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어떻게 한나라의 왕비를 이토록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는지. 암튼간에 을미사변으로 다시 친일내각을 구성한 일본은 다시금 김홍집을 중심으로 을미개혁을 단행합니다. 을미개혁은 무엇보다 이 단발령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조선 사람들은 유교적 원리에 따라 머리카락도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하여 머리를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을미개혁을 통해 조선인들의 머리를 모두 자르게 합니다. 또 달력으로는 태양력을 사용하고요. 천연두를 예방하는 종두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해 연도를 새롭게 기록하기도 하고요. 근대적 우편 사물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개혁들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유인석과 이소웅 등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민중이 들고 일어서게 되는데요. 이를 을미이병이라고 합니다. 한편 고종은 자신의 부인이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 참혹하게 시해되는 걸 보고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데요. 이를 아감파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종의 아감파천으로 을미개혁이 중단되며 조선을 향한 일본의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리긴 하지만 이로 인해 자주국으로서의 조선의 위상도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로 인해 이 시기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절정에 다다릅니다. 먼저 러시아는 삼림체벌권과 광산채굴권을 차지하고요. 저령도 조차를 요구합니다. 저령도는 부산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러시아가 이곳에 러시아 함대의 연료 보급을 위한 저탄소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한러은행을 설립하고 이후 1903년에는 용암포를 불법 점령해 용암포 조차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용암포 사건은 이후 러일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운산의 금강채굴권을 차지했고요. 철도와 전기 분야의 이권 역시 챙겨갑니다. 또한 경인선 부설권 역시 가져갔는데요. 이는 이후 일본에게 넘겨줍니다. 한편 프랑스 역시 광산채굴권을 차지하고 경의선 부설권을 확보했는데요. 이 경의선 부설권도 이후 일본이 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은 직산의 금강채굴권과 연해어업권, 그리고 경부선과 경원선 부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된 혼란한 상황에서 서재필이 귀국하는데요. 서재필 기억나시죠? 갑신정변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던 서재필은 갑신정변 이후 일본에 망명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었는데요.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국민들의 의식 향상을 위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합니다. 이러한 독립협회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단체인데요.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던 독립협회는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우고요. 민중 계몽을 위해 토론회와 연설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 종로 일대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요. 만민공동회는 일종의 민중집회입니다. 왜 지금도 광화문에서 각종 집회가 열리죠? 이러한 집회의 시초가 바로 이 만민공동회인데요. 이러한 만민공동회는 민중의 힘을 모아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좌절시킵니다. 아까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막아낸 겁니다. 또 만민공동회의 활동으로 한러은행 역시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것은 모두 민중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협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 대신들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때 앞장선 인물은 박정양과 윤치호입니다. 이러한 관민공동회에서는 국정개혁에 관한 헌의육조를 결의했는데요. 헌의육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고요. 중추원 관제를 마련해 근대적 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탁집으로 재정을 일원화하고 피고의 인권 존중에 대한 조항도 있는데요. 이러한 헌의육조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의 민주주의 형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독립협회가 이권수호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상권수호 운동을 벌인 단체도 있는데요. 바로 황국중앙총상회입니다.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돼 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조선은 민중을 중심으로 개혁을 꿈꿨고 고종 역시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만 독립협회의 이러한 활동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세력의 반대로 독립협회의 개혁 시도가 무산됩니다. 보수 세력은 이들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하는데요. 결국 고종은 황제권의 위협을 느끼고 독립협회의 해산과 간부들의 체포를 명령합니다. 이에 독립협회가 반발하자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가 군대까지 동원해 결국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조선사회를 바꿔보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은 좌절되고 맙니다. 이때 고종이 보다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독립협회와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과연 조선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을까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독립협회를 해산한 고종이 다시 황궁한 건 아간파천 후 약 1년 만이었는데요. 당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경운궁으로 황궁한 겁니다.
그리고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해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선포했는데요. 이는 열강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나름의 고종의 의지였습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이 황제의 국가임을 상징하는 건물이 있으니 바로 황구단입니다. 이 황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는데요.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은 부속 건물인 황궁우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황제국을 선포한 이후 고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협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고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했는데요. 이러한 대한국국제에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제국임을 명시하고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황제의 권리만 주장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한국국제는 근대적 헌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게 바로 대한국국제의 한계겠죠. 이렇게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대한제국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의 원칙을 내세워 광무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러한 광무개혁에는 먼저 군제 개편이 있는데요. 황제 직속의 최고 군통수 기관인 원수부를 설치해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두어 황제권을 강화한 겁니다. 또한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서울시위대와 지방진위대의 병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전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양전사업이란 토지조사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지계를 발급했는데요. 지계란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말하고요. 이를 통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때 상공학교와 기술학교들을 만들고 이와 함께 상공업 진흥 정책도 펼치는데요.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전하가 개설되고 전차와 경인선 철도 역시 개통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광무개혁으로 달라진 종로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전통적인 조선의 모습과는 다르죠? 이렇게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나름 짧은 시간에 산업과 교육, 근대적 시설면에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황실 중심의 개혁으로 민권을 보장하지 못했고 외세의 간섭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또 이러한 광무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건 사실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결국 1904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으로 이 균형이 깨지게 되고 대한제국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과연 이후의 대한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오개혁부터 대한제국까지 급변하는 개항기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갑오개혁의 내용 중요합니다. 또 독립협회의 활동에서는 특히 만민공동회와 헌의육조를 잘 정리하시고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역시 그 내용을 잘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